안녕하십니까. 이내경입니다. 예. 강정구 선생님은 사실 제 사부예요. 또 같은 시대를 먼저 앞서서 헤쳐나가는 뭐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도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 선배님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거의 뭐 빈틈없이 다 동의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 토론자로서 제 시각적으로 몇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체적인 그 세계사적 질서가 변해가는 거는 동일하는데, 요즘 뭐 그 뭡니까 달료라고 그 미국 그 헤지펀드의 규제로 해가지고 격변하는 세계 질서 책이 뭐 유튜브하고 책방에 막 핫 이슈가 되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닥터 둥이라고 하는 루빈이, 뉴욕 교수도 뭐 강 교수님하고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역사 법칙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 경제적인 거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항상 역사라는 것은 상황과 변수와 행위자와 수많은 것들이 복잡해지면서 돌발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단정적이고 법칙적으로 미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분석하고 실천하고 만들어가야지 그런 법칙적인 거에서 단정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전반적인 거는 강 선배님 입장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검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 조건들을 제가 한 7, 8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 패권의 물론 이제 중국과 경쟁해서 중국이 압도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결국 미국이 뒤처질 수도 있지만, 미국 스스로가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건 이제 제국은 안에서 붕괴된다고 어떤 그 글을 쓰신 분이 있어서 제가 저 글을 따봤는데요. 에, 실제 지금 미국의 사정은 거의 내전 수준이죠. 뭐 다양한 주제에서 내전 수준이어서 미합중국이 서너 개로 뭐그 갈라진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미국이 이 내전 수준의 분열을 극복하고 연방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요. 뭐 바이든이 들어와서 국내 이슈에서는 굉장히 루즈벨트 수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화 그 상원 하원 양당 공이 뭐 거의 반반이다 보니까 고당 공화에서 블락킹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칭이라든지 시네마 등등 해갖고 바이든이 내는 굉장히 많은 아젠다와 예산들이 지금 보류되고 퇴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 상당히 퇴조하면서 진보 쪽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 그래서 미국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1번 첫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미국의 대외 정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원래는 이제 정치와 군사라는 그 워싱턴 그 룰에 의해서 그동안 지배해 왔고, 또 하나는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지도해 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소위 그 동맹이라는 걸 강화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들어와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America is back in alliance with mind likely 해가지고 기존의 동맹을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하고 연대해서 패권 회복하겠다. 그 얘기는
미국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동맹의 구성을 보면 한 서너 가지로 그 차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앵글로색슨이라는 핵심이 있죠. I5라고 하는 그 앵글로색슨을 그 저기에서 그 다음 축을 형성하는 G7인데 G7의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2, 300년 세계를 지배한 제국 서구 제국주의 종주국 집단이거든요. 일본까지 합해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서방 그러니까 소비에트에서 영향을 받은 동유럽이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지금 결합되고 있는 나라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해서 저기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맹이라는 건 원래 정치 군사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동맹이 이루어지는데 바이든이 가지고 내놓는 게 가치 동맹이거든요. 뭐 저 강 선생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인권, 민주주의, 뭐 규범, 그다음에 뭐 투명성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흰소리죠. 미국이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규범이든 어떻게 보면 불량 국가죠. 불량 국가가 그걸 내놓고 동맹을 하겠다.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제가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블링켄이라는 국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건데 블링켄은 그 폼페오 같이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선택했고 미국이 세계를 질서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선민의식이 강한데 그거 약간 결이 틀린 게 안보보좌관은 설리반입니다. 설리반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전략. 그래서 국내 외교 전략을 국내 정치 기반과 혼동하려고 하죠. 그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공급 사슬 문제라든지 하이브리드에서 디카플링 문제라든지 이제 현재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시퍼라든지 리쇼어링이라든지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디커플링을 하고 산업 공급 사슬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인프레라는 엄청난 역풍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한 9% 정도 인프레가 있고 내부적으로 뭐 불황에 들어섰느냐 안 들어섰느냐 논쟁이 있지만 그 부분의 이론은 상당 기간 불황 속에 들어간다. 인프레도 오래된다.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대한민국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이 도대체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왜 하는 건지. 물론 국제적인 대기업이 투자 결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투자 결정한 저기를 마치 보수상 받듯이 바이든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보고를 할 내용이 뭔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앞에 있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한 부분이 이건 제 기대기도 하지만 미국의 DSA라고 하는 민주당의 진보 그룹이나 시민사회 진보 그룹은 미국이 패권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은 미국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2, 3천억 불을 해서 축소하고 나머지 여력은 국내 산업과 인프라와 교육과 R&D에 투자해야 되고 외국 개입할 때는 다저적 국제기구에서 미국한테 요청할 때만 개입하자. 이게 보통 국가론이죠. 그걸 조금 더 보완하면 이제 블링켄이 얘기한 3C가 있습니다. Confrontation, Competition, Cooperation인데 핵심은 Confrontation이거든요. 중로하고의 적대적 대결. Confrontation을 없애고 Cooperation과 Coalition을 합한 Competition, 협력적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국가론이고 이거를 진보학자만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그 재무장관에 했던 보수의 적에는 서머스까지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패권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젊은 층의 60%가 미국의 미래의 시스템은 사회주의다. 결국 노르딩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가 하원의회가 옛날에는
10명 정도밖에 지지를 안 하는데 지금 70명 이상이 지지하는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미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에 중국 굴기와 중국의 그야말로 눈부신 얘기는 뭐 강 선배님이 하셨는데 저는 뭐 중국의 그 굴기하고 굴기 화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 박수치고 격려도 하고 불어 눈으로 바라보는데 세계인의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사드 문제를 갖고 혐한 보복이다. 호주나 리투아니아나 이런 예가 있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사시로 혹은 불안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물론 사드든 호주든 리투아니아든 그 뒤에는 명확히 미패권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어, 그, 그 미, 근데 이제 중국의 외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둥의 비동맹 5가지 원칙, 그다음 등소평이 얘기했던 중국은 제3세계국에 속하고 제3세계와 함께 제3세와 더불어 간다라는 제3세계론. 그다음에 웨스트팔렌 원칙을 통해서 다자적 협력 체제로 간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응징하고 보복한다. 중국의 기본 정책의 핵심은 원 차이나적이죠. 그러니까 원 차이나의 원칙을 건드릴 때는 반드시 보복한다라는 중국의 원칙인데 이것을 서방이 소위 그 늑대 전사, 전랑 외교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전 세계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화주의와 중국의 굴기를 뭐 러시아와 함께 전체주의, 권위주의 일방적 강행이냐, 아니면 다자적 협력체로 가는 지구촌의 공정공영의 초석이냐, 이 논쟁이 하나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지구촌의 미래 질서를 결정하는 몇 가지 영역 중에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조코위가 한국에 들어와 있죠. 지난 이틀 동안 중국에 있다가 아세안이 어느 정도냐? 2030년에 아세안의 경제력이 일본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일본의 2배, 전 세계 GDP 10%를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과 인도와 아세안을 합하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반을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의 싱크탱크가 조사해 보니까 아세안이 친중적 경향이 60%고 친미적 경향이 40%. 나라마다 좀 틀리지만 아세안이 친중적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엄청나게 아세안에 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뭐 EPF니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세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그 세계 질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조코위는 5월 달에 G20 회의를 하는데 미국, 영국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죠. 푸틴 초대하지 마라. 한마디로 그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결정하지. 회원들과 함께 해서 미국의 그런 친미적 조기를 철저하게 차단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BRI, 벨트 앤 로드 1대1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1대1로의 지난 10여 년간 투자액이 1조 달러가 넘어섰고요. 코로나를 이제 그런 BRI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 메르켈이 있을 때, 메르켈이 유럽연합의 정상회의 의장이 있을 때, 투자 일반 협정을 타결했고 유럽 의회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미국이 전방위로 로비를 해서 이게 중단됐죠. 이것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일으킨 배경 중에 하나예요. 노르딕 스트림 2하고 CAI, Comprehensive Agreement of Investment, 투자 일반 협정. 그래서 이 유럽과 중국과 일반 협정이 지속될 거냐, 살아날 거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 자꾸 끊어지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WTO를 죽이려고 그러죠. 중국이 WTO를 통해서 급성장해 왔기 때문에 WTO를 죽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공급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과 제3세계는 WTO 개방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직접 투자를 서방이 굉장히 미국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국에 가고 있는 해외 외국 직접 투자가 여전히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미 패권이 중국한테 지면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또 패권적으로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패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중국은 항상 다자적 국제 질서, 상호 존중과 상호 협의의 다자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다자 질서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는 거에서는 미중을 넘어서서 소위 중간 국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들 파워라는 개념. 그 미들 파워하고 다자적 국제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 패권 중심에서 다자적 상호적 평화 체제로 가느냐의 그 바로미터가 형성이 되는데, 우선 기대를 했던 게 유럽이었죠. 유럽이 전략적 독자성을 얘기했는데 현재 우크라 분쟁으로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데, 뭐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아세안, 한국, 또 남미로 가면은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다자적 다극 체제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7은 지난 2, 300년 서구 제국이 자기 패권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만든 게 G7인데, G20는 2008년 그 서구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서구의 금융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G7이 아닌 13개 국가를 들어오면서 다자적 성격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G20를 예를 들어서 제프리 삭스라든지 하는 진보적 학자는 더 키워야 된다. G30로. 그러니까 아프리카든 남미든 제3세계 대표 국가들을 더 많이 넣어서 다자적 협의기구로 확대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그 현재 유엔 쿠테스 사무총장이 유엔 창설 75주년을 맞았던 2020년에 유엔의 대대적 개혁 운동하려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진행하지 못한 게 있었지만, 유엔이 지금 엄청난 부채에 시달려요. 20억 불 이상의. 근데 이 유엔의 20억 불 이상의 부채의 대부분은 미국이 의무분담금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트럼프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렇고 쿠테우스가 유엔 개혁 운동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제어를 하고 있어서 아직 이게 실효적 전진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다자적 협의체들, 다자적 평화체제로 가는데 중요한 변수인가 하면, 미국이 그 스피커를 하고 있는 유럽에서 영국, 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구한 말에 19세기 말에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듯이 영일 동맹이 되면서 나토의 세계화, 나토를 동아시아로 끌려가려고 하는 작업도 하고, 미국을 대신해서 뭐 초음속 전투기도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하고 있는데, 역시 그림자 국가로서 한계는 명백한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항은 이런 다자적 평화 질서로 가는데 서구 문명 백인 중심, 아까 보던 G7이나 나토가 이걸 인정하겠냐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세안이 부상하고 인도, 중국, 러시아 등등이 합하면 전 세계 50%가 넘는 정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서구 이것을 수용할 거냐, 팩트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이거 끊임없는 대결과 불안의 위기 상황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우크라 분쟁에서 역시 보이는 서방의 오만함, 그 서방의 오만함은요, 러시아를 북한만큼 악마화한 거죠. 그 러시아 서방의 시각은요, 미국이 북한을 악마하듯이 러시아를 악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 중심, 백인 중심이 온갖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인종의 이름으로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의 이 갈등 관계에서 기존 중심 체제에 든 서구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하는 거가 이 다자적 평화 질서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이 뭐 데모크라시 10 플러스도 얘기하고 뭐 저기 하고 있는데요. 서구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 최근에 서구 학자들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서구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 과도형이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빠져든 겁니다. 그나마 서구에서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게 스위스나 북유럽 모델인데 그거는 서구식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팩트가 뭐 제가 길게 얘기 못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중국이 2, 3년 전부터 아주 과감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정과정 인민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양회, 그러니까 중국 인민이 14억인데 양회를 시작하는데 10억 인구가 참여를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과정을 거치고 현능식 뭐 이제 그 싱크탱크들도 결합을 하면서 5천 명이 인민대의원이든 정협 대표가 돼서 중국 사회 현안을 2천 개로 요약을 해서 양회를 끝내고 그 양회 2천 개의 요구사항을 그 다음 양회 때 성과를 보고하는 참여와 수기와 논의의 그 참여 수기의 민주주의는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모험적으로 하고 있죠. 일당 독재라는 한계를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서 중국이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사실은 국가죠. 국가 위에 있는 공산당의 자기의 한계점을 이런 전 과정의 인민 참여 문제로 어떻게 소프트 랜딩 하느냐가 정치 체제에 굉장히 중요한 실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강 선배님이 계속 강조하듯이 중국에 있어서의 국가 과제는 정치 체제 과제는 생명 존중과 민본이거든요. 다시 말해 인민 생활의 향상과 발전권, 그다음 평화. 그거에 비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는 소위 18세기식이에요. 존 로크가 얘기하는 사적 소유권, 개인적 서구의 인권이라는 개인주의적 인권이거든요. 18세기에 스튜어트 밀이 한 얘기죠. 물론 존 로크나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생명 존중이나 민본주의, 평화는 서로 협의하고 논쟁하고 상황에서 어떤 게 우선이 될 수 있는 거지 보편적으로 통시적으로 초국가적으로 그게 어떤 것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넌센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서방은 자기네 체제가 무조건 옳다. 통시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 넌센스죠. 이게 서방의 자기 역정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있는 그 자기 반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우크라이나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 지형이 많이 바뀔 텐데요. 우크라 분쟁은 성격이 한 5가지 이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우크라의 친러와 친서방의 내전적 성격도 있고, 그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밀어나게 했던 젠스키를 응징하려고 하는 푸틴의 내전을 이제 그 비정치적으로 확대한 확전이라는 성격도 있고, 젤렌스키 뒤에 바이든이 붙은 대리점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백 년 동안 러시아를 악마화해왔던 서방과
그 유라시아, 범슬라브 유라시아 세력 간의 에, 몇백 년의 전쟁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더 나가면 에, 이 서방 서구의 캐톨릭과 소위 동방 러시아 정교의 천년 싸움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누가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이 복잡한 성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세계 질서를 개편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시간 많이 썼네요. 한반도를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이건 미국의 싱크탱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지금 아이러니하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증하는 전략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싱크탱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에 있어서는 그 북한의 핵무장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미국 내에서도 NPT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디펙트, 핵 보유를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미국이 지금 외교에 자기 모습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있고, 당근을 시작하고 하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 당근의 얘기는 이라크 핵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평화의 보장이 없이는 핵 무력을 해체할 수가 없죠. 그 단계는 동결, 축소, 최소 보유, 완전 해체가 가는데, 미국의 핵 제재 완화와 완전 해체가 없는 한은 핵 동결과 축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령 미국과 평화 체제를 간다 하더라도 최소 보유 문제를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핵 보유 문제를 양보하는 것은 국제적인 완벽한 평화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라는 게 제 견해고요. 결국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남한 정부, 남한 정권의 성격이 뭐냐. 결국 우리의 과제고, 그것은 지금 윤석열이나 이 뭐 북진당 같은 수구 우익 세력으로는 도저히 한반도 문제를 프로세스를 풀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진보적이고 평화적인 시민 세력이 남한의 정권을 장악할 때만이 한반도 프로세스와 미래가 열린다.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